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입니다. 한국 경제 오늘과 내일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사이다 발언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말을 해도 뭔가 직설적이고 화끈한 방법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최근에 사이다 발언으로 아주 유명세를 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펀치를 날려볼 주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우매한 환상인가, 아니면 진정한 변화에 대한 몸부림입니다. 네,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이병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세요? 아니, 교수가 늘 그렇습니다. 네네. 요즘에 하여튼, 이어지는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하신데, 거기에 아마 이제 네티즌들께서는, 용감한 지식인이다. 심지어 차기 대통령감이란 말까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 그게 곧 감옥에 가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절대 좋은 얘기 아닙니다. 그럴까요? 예. 또 반대편에서는, 이거 벌써 돈 받아본 거 아니야? 재벌의 앞잡이 같아? 이런 댓글들도 막 올라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사실에 입각하거나 하지 않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 얘기를 지적하면 좋은데 네네. 늘 사람들을 인신공격을 하죠. 애들 안 가리키고 뭐 하고 있냐. 네네. 또 정치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재벌에 돈 받아먹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인신공격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건강하지 않은 사회의 모습이죠. 예. 그 부분은 좀 인신공격성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정치의 뜻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문제 해결은 정치에서 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제가 지난해 국감에 가서 최저임금 과격한 인상하면 나라 경제 큰일 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국감에서 한번 이렇게 논쟁이 된 적이 있고 온갖 봤습니다. TV에서 막 반영을 했죠. 시골에 계신 저희 모친께서 갑자기 그걸 보시고 놀라셔가지고 저한테 전화 걸어서 카이스트 교수 자리 명예로운 자리인데 왜 그렇게 까마귀 있는 동네에 가서 험한 꼴을 당하냐. 다시는 그쪽에 가지 마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경제 이슈 담론화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이 실패하고 실종돼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뜻이 있어도 어떤 분들은 입을 닫고 계시고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논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이병태 교수님의 그런 사이다 발언은 이런 담론화를 좀 더 수면 위로 올리는데 그런 기능을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저희 서정의 경제 펀치에서는 한번 말씀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사이다 발언의 내용의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살행위,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 이론에 반하는 요설이다. 국민은 생살 찍기는 실험실 쥐신세다. 기타 등등. 나름 뭔가 이렇게 귀에 쏙쏙 박히는 말씀을 주셨는데, 뭔가 좀 효과를 기대하고 준비하신 발언인가요? 당연히 정치권, 특히 정부가 조금 기울여 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참담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이번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첫 번에는 통계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좀 기다려봐자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통계가 잘못됐다는 거로 변명하기에는 너무 수치가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체질 개선 중이니까 나타나는 일시적인 고통이니까 참고 견디라 이런 답변이 계속 변하고 있죠.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방향이 옳은 방향이고 옳은 방향이니까 국민들이 참고 견뎌야 된다. 이걸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 이병태 교수님의 그 지로는 이 정부의 얘기가 너무 어떤 정부의 규제 일변도 그래서 좀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주의를 좀 굉장히 망가뜨리는 훼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인데 최근 그와 관련해서 이제 경제지식 네트워크 대표로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고소고발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삼성그룹에 대한 직권 남용 및 강요. 아마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이 이제 앞으로 우리 경제 미래를 위해서 지배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왜 남의 이제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월급을 받느냐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분이 이제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물론 학자로서 또는 시민 운동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반재벌 투쟁을 해오셨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의 문제가 재벌 중심의 구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주 뚜렷하신 분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개인 학자가 아니고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권력 집단 중에 하나, 권력 기구 중에 하나는 공정거래위원장인데 얼마 전에는 그 재벌의 지배적 주주들은 주력사가 아닌 회사 기업의 주식을 팔아라. 그래서 바로 주식시장이 출렁했죠. SDS 주식이 제일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손해를 많이 받고 소송도 제기했죠. 그래서 그랬으면 그러고 본인은 그게 SDS를 지칭한 말이 아니다 그러고 변명을 하셨어요. 그랬으면 참 그 반성을 하시고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좋게 얘기할 때 잘 알아들어라 뭐 이런 협박을 하신 거죠. 삼성의 지배구조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이거 시간을 끌수록 한국경제나 삼성그룹도 비용이 더 커지고 그러다가 이 비상장 주식은 재벌들은 갖지도 말고 또 지배구조 개선을 3년 이내로 해라. 그리고 아주 삼성이라는 거를 못 박아서 특정 기업을 못 박아서 지배구조 개선을 하라고 권력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지주회사가 무슨 순환출처보다 더 좋다 이런 것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뭐 정책 선택의 문제니까 뭐 정책 선택의 문제로 가져가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순환 출자 구조로 할 건지 상장할 건지 비상장할 건지 지주회사 체제로 갈 건지는 기업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결정할 일이지 법이 강요할 일은 아니다. 우리 대기업의 문제는 결국은 그렇게 작은 지분, 어떻게 보면 몇 퍼센트 이내의 작은 지분을 가지고 1인 경영 지배라고 그럴까요? 인사권부터 모든 걸 행사하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문제죠? 지배적 경영권이라는 게 바로 그 회사의 인사권을 갖는 거가 첫째거든요. 그래서 경영권을 가진 주주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예를 들면 포드 자동차는 그 포드 가문이 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100조 원에 해당하는 회사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지금 한 60조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기업 가치가. 얼마나 큰 회사예요. 근데 그 가문의 후손들이 지금 87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다 합쳐봐야 2%예요. 그렇지만 그 회사의 경영권을 자기들이 행사합니다. 의사결정권 40%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차등 의결권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 경영자 임명하는 게 왜 문제냐는 거예요. 사장들이나 이사회가 주주나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총수가 시키니까 했다. 그러면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거기에 불법적 행위가 있으면 처벌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좋은 사람이 거기 사장감으로 안 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 회사는 망하겠죠. 이렇게 많이 이제 뭐 소송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망하겠죠. 그 기업이. 이 교수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좀 너무 형식 논리적이다라고 비판을 받으실 수도 있겠어요. 지금 실상은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지가 않은데. 그 기업의 본질은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능력 있는 분이 많은 사람의 자본을 모아서 네. 신속하고 그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본질이에요. 의도적으로 개인들 이익, 전체 기업이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게 불법이지만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근거가 없는 편견이죠.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앞서서 지난 보수 정부에서도 포용적 성장 얘기가 사실 있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소득주도 성장론 사기다 이렇게 아예 이제 규정을 딱 해놓으셨는데 이 기존의 어떤 성장론의 한계나 문제점을 좀 인정을 안 하시나요? 우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경제학자도 어느 나라 경제를 반드시 성장시키는 경제 이론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게 있었다면 세계가 왜 경제 문제로 고생을 하겠어요, 그죠? 나라마다 아마 상황이 다 다르고 다르고 그러니까 우선 그런 이론이 없어요. 네네. 거시경제 이론이. 네네. ILO의 소수의 아주 편향적인 경제학자들이 만든 임금주도 성장론을 오케이. 정치적으로 포장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미 많은 주류 경제학자에 의해서 이 이론은 틀렸다는 게 증명돼 있는 거예요. 특히 개방 경제에서는 큰일 날 짓이라고 하는 거가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기라는 거예요. 지적인 사기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론이 맞다면 이게 아주 무한 동력 장치하고 비슷해요. 저소득층이 소득이 적어서 네. 소비가 안 일어나니 여기다 월급 급여를 올려주면 네. 소비가 늘어날 거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기업이 사업이 잘 되니까 투자를 할 거고 네. 투자를 하게 되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네. 그러면 이익이 커지니까 월급을 더 많이 줄 거고 그래서 한 번만 월급을 올려주면 계속 선순환을 하면 네. 무한히 경제가 성장하겠죠. 네. 네. 그런데 반쪽 얘기만 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임금을 올려버리면 수출이 안 되니까 되려 기업이 망하고 네. 투자가 줄고 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그 장애자거나 노약자거나 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노예적으로 하는 분들을 쓰는 거를 막자고 하는 거 하고 네. 국민의 월급을 받는 국민의 25%에서 40% 산입범위까지를 급여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다 올리겠다는 이런 무모한 실험을 한 나라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보고 지금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나라에서도 나라의 중추적인 경제성장 정책으로 채택한 나라가 없는데 우리의 이 아주 이념의 취향, 편향적인 몇몇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게 우리나라 같이 큰 경제의 주요한 경제적으로 했다는 게 네. 지적인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알겠습니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의 우리의 경제 정책들이 잘 이제 언제부턴가 잘 먹히지가 않고 자꾸 장기적으로 저성장 구조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운동장론을 자꾸 얘기하면서 뭔가 작동이 잘 안 된다. 정책이 잘. 그래서 뭔가 이 운동장을 자체를 갖다가 좀 평평하게 골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좌파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정책들이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변화가 많아야 되죠. 네. 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졌냐. 네. 2010년부터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경제를 떠받았던 엔진 중에 상당한 중공업들이 지금 위기에 처했던 거죠. 그게 명확해진 게 이제 2010년서부터 시작된 조선업의 위기죠. 거기서 해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고요. 최근에 뭐 우리 금호 타이어 중국 매각에서 봤더니 타이어 산업도 지금 중국한테 지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최근에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주력 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네. 네. 우리 주위에 보면 초기에 그 90년대 자본집약 산업을 중국이 가져갔고 지금 노동집약 산업을 가져갔고 지금 자본집약 산업을 중국이 뺏어가고 있는 네. 중인데 우리는 아무 대안도 없이 그러고 새로운 산업이 일으키는 데는 다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규제는 아주 악명이 높죠. 그래서 그 고용이
경기가 좋아져도 탄력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의 경제자유도 조사에서 보면 노동시장 조사는 조사 대상국 140개국 중에 100위권 이하고요. 네. OECD 국가 중에는 고용 유연성에서 보면 거의 꼴찌에 해당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놓고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정부가 분배 내지는 내부의 고용시장에 노동시장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취해왔다. 우리가 지금 일본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거든요. 근데 인건비를 높이는 정책을 지금 계속 추구한 거죠.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도 그렇고 52시간제 노동 규제도 인건비를 높인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미래를 위해서 막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경영권 보호에 지금 전전긍긍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경제의 구조 문제를 점점 어렵게 가져가고 노동시장의 규제는 훨씬 강화됐거든요. 예, 그렇다고 이렇다 무슨 상품시장의 규제 개혁을 한 거 있냐면 하나도 못 하고 있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일자리 부족의 사태가 났을 때 독일이 취한 정책이 뭐였냐면 하르츠 개혁이잖아요. 그걸 왜 하르츠 개혁이라고 그러냐면 하르츠가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었잖아요. 하르츠가 누구냐면 폭스바겐의 인사 담당 최고 경영자였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보고 고민한 사람들이 일자리 정책을 만들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 중에 정부가 시장보다 공정하다는 건 착각이다. 예. 이 말씀은 제가 어떻게 보면 120% 공감은 됩니다. 이걸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비슷한 반대 얘기, 정부가 더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의 진위가 저도 의심스러울 뿐인데, 문제는 아까 우리 어느 나라마다 다 상황이 다 다르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같이 큰 시장,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시장과는 저희 시장은 좀 규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작은 경제가 북구 유럽 경제죠.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는 다 인구가 200만, 500만, 1000만 이렇죠. 그리고 거기가 복지가 무지 발달돼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시장의 경제 자유도는 어떤가요? 거기가 1등서부터 10등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만들어낸 과실을 어떻게 나눴을 거냐 하는 거는 사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그렇지만 제대로 된 선진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과실을 만들게 경제의 시장에는 시장한테 맡기죠. 근데 그 반대 정책을 쓰던 데가 어느냐면 베네수엘라 같은 데요. 시장은 다 미국 재벌들이 들어와서 착취하는 구조고 그러니까 정부가 다 들어가서 간섭하겠다. 조금 앵글이 다른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북구 쪽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이 정부의 진보 진영의 얘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벤치마킹하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런 시장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네수엘라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부 제가 제가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 정책은 늘 실패한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사회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다. 북구적인 사회주의, 복지를 강조하는 사회주의가 있는가 하면 시장을 가서 간섭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있다. 그걸 시장에서 정의를 수련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부가 더 정의롭다고 믿고. 그게 베네수엘라고 아르헨티나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부는 북구를 제가 탐색한다면 우리 사회가 복지를 어떻게 할까만 논의하면 돼요. 그런데 이 정부는 베네수엘라적인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정부예요. 본론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뤄야 되는 본론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과연 이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환생에 빠져 있나 이렇게 했는데 이 교수님은 환생에 빠져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환생에 빠져 있는 첫 건가요? 번째는 재난적 양극화 사회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 지표는 진위계수죠. 진위계수를 보면 시장의 진위계수가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재난적 양극화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재난적 양극화입니다. 저는 현실의 문제를 본 게 아니라
이념의 환상을 보고 지금 경제 정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 정부 이전에 앞선 두 정부가 이제 뭐 보수 정권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교수님이 얘기하신 쪽에 좀 더 가까운 경제 정책을 폈으리라고 보는데 결과가 그렇게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모두 성장 구조의 전체적인 하향화를 막지를 못했는데. 저는 우리가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 정부가 경제에 대한 비전이나 구조적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저는 전 정권에서도 비판을 많이 했어요. 특히 비판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그 선거의 전략이었는지 몰라도 김종인 씨를 끌어들여서 경제 민주화를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 집권 후에 그 경제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좀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 개혁을 하려고 들었고 연금 개혁하려고 했는데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지금 정치 구조가 우리 경제 구조를 해결할 능력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인기 영합의 포퓰리즘이거나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 지식 수준이 너무 낮아서 특히 국회를 가보면 뭐 한심하잖아요. 제가 1년 전에 최저임금 올렸을 때 그거 과격하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야단들 쳤을 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의 경제 인식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가도 알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경제 민주화, 상생, 동방선정 이런 미사여구에 완전히 경도돼서 그리고 그거와 반대 같은 쌍둥이가 뭐냐면 반기업 반재벌 선동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빠져서 경제의 본질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의 사이다 발언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 이슈에 관한 담론화가 사라져가는 과정에서 뭔가 청량제 같은 역할도 하고 있어요. 뭔가 수면 위로 다시 끌어내서 서로 논쟁도 좀 하고 할 때는 하면서 부딪히는 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 언제부턴가 굉장히 경제 이슈에 대한 담론화가 강했었거든요. 저희 사회가. 언제부턴가 왜 이게 무너졌을까요? 경제 문제를 다 정치화하는 게 통하기 시작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경제 문제에서 여러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노조가 하는 어떤 행위도 거의 공권력이 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위 때법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문제를 정치화하는 경제 문제, 경제 당사자들 간의 거래로 해결할 문제를 정치권을 개입시키고 정치권은 그걸 하는 게 맞지. 지금도 자동차 회사 좀 어려워지면 다들 몰려가서 해고 안 당하게 해주겠다고 사기들을 치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이요. 뭐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논란과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닌 경제 정책 이슈의 어떤 진정한 담론화를 위한 사이다 발언 앞으로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상대방들이 잘 대응을 안 해가지고요. 혼자 떠들다가 지칠 그런 수법을 지금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이병태 혼자 떠들다가 저 불에 제치겠지. 뭐. 이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경제 정책 방향 앞으로 좀 더 공렬한 논쟁이 필요할 것 같죠. 뭔가 해법이 있는 그런 논쟁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정의 경제 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